3절 구매 후 행동. 구매 행동도 간단해요. 구매 후 평가가 뭐 있죠? 소비자가 만족했냐, 불만족했느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구매 후에 부조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두 가지죠, 뭐. 구매 후 평가는. 심플합니다. 구매 후 평가.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은 구매 행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구매 후에 제품을 사용하고 자신의 구매 결정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먼저 구매와 관련된 그 소비자 행동 측면을 검토하면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후 평가의 어떤 개념이나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매하고 나면 만족 불만족이 아주 여실히 많이 나타나죠. 아주 낚였네. 그 다음에 속았네. 우리가 이제 흔히 휴대폰 같은 경우도 보면요. 사실 이게 뭐 약정 기간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건데, 당장의 가격이 낮은 걸 보고 선택했는데 보면 매년 매월 그냥 3년이면 3년 동안 기기값이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제 그 요율 체계도 변경시키려면 그대로 다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사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아마 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이 정직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제품 나왔다 하면은 우리 한국 제품은 3, 4개월만 지나면 가격이 반으로 떨어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먼저 산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족이 있겠냐, 이거죠. 근데 이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십수년 동안 이어져 온 어떤 나쁜 관행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이거 개선을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에서도 해야 돼요, 이런 걸.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산 사람만 정말 좀 속된 표현이지만 병신된다고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소비자 불만족이 휴대폰 관련 같은 통신기기 관련 그런 굉장히 많다 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테스트 배드가 되는 거예요. 처음 제품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정화되면 해외에 그냥 싸게 팔아버리고 말이죠. 왜 이렇게 소비자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조사를 하면요. 그래서 대기업들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인식도에 있어서 떨어진 게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아주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이런 사소한 걸로 인해 가지고 왜 자국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냐 이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왜 국내 소비자들한테만 비싸게 파냐 이거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는 것 이해 안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내부 소비자, 다시 말씀드려서 그 내부 고객과 다른 개념에 있어서 자국 내 소비자를 중시하지 않으면요, 전국에는 그 기업의 이미지에 많은 손실을 주게 되고요. 오히려 당장에 얻는 이익에 달콤해하다가 전국에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는 국산 마케팅, 애국 마케팅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제조 체인을 통해서 부품들이 공급되고 공유되고 움직여지는데, 단지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치열하게 내부 소비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경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도 내부 소비자는 자국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싫어한 게 아니고
좋아하기 때문에 바꾸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기업의 경영자의 기본적인 처신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 만족과 불만족. 일단 제품이 구매되면 소비자는 소비 과정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소비자는 그 결정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 후 단계에서 이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러한 구매 후 평가는 가격이 비싼 고관여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물론이고 저관여 제품을 구매했을 때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나 마케팅 담당자에게 모두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만족은 제품 구매 후 선택한 대안이 최소한 기대를 충족하거나 혹은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을 설명해주는 대표적 이론으로 첫째 기대 불일치 모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정성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기대 불일치 이론을 한번 보시죠. 이건 올리버라는 초기 연구자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소비자 만족과 불만족의 그 이론의 초기 연구자 올리버는 그가 제시한 기대 불일치 모형, expectancy disconfirmation model 해가지고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은 소비자가 구매 및 사용 전에 가졌던 기대와 비교해 가지고 얻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주관적 평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이전에 그 제품을 구매하였을 때 자신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된다 이거죠. 그게 expectancy예요. 근데 제품 및 서비스의 바람직한 결과로서 전체 성과에 대한 소비 이전의 신념이에요. 그게 신념. 나는 이 제품을 얼마에 사면 이러한 내가 기대를 갖고 있다 하는 게 가격이나 성능이나 그 다음에 그 사용에서 편의성이나 이런 게 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거죠. 물건을 살 때는. 그렇죠. 사실은.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과 성과, 직접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혜택을 얻기 전에 지출된 비용과 노력도 다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리고 구매 결과로서 소비자에 귀책될 사회적 혜택이나 비용에 관한 것도 다 포함된다 이거죠. 그런 기대는. 그 성과는 뭐냐면 기대된 결과가 어느 정도 얻어졌는지의 여부로서 소비자가 제품의 사용을 통해서 지각하게 되는 객관적 혹은 주관적 판단이다. 성과는. 그래서 기대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이제 여기에 대한 일치 불일치 정도가 만족과 불만족을 작용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기대는 가격뿐만 아니고 내가 노력한 정보 탐색 이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기대가 만들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관적 객관적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객관적 판단을 보면은 자동차 공연 연비가 좋아서 경제성이 있다. 그럼 공연 연비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객관적으로 이제 이거 좋겠다는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관적 판단은 자동차 색상이 화려하게 보여서 좋다라든가 이런 주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신념이 포함된 심리적인 판단이죠, 이게. 그래서 소비자는 제품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크게 뭐냐면 이상적 성과.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얼 퍼포먼스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정한 성과. 그 뭐냐면 이제 equitable performance. 공정하다 이게 성과가 내 기대하고 어느 정도 맞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대한 성과가 실제 일어날 기대한 성과, expected performance. 이 정도는 날 거야 하는 기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면 이제 이상적 성과는 소비자에게 최적이거나 소비자가 희망하는 이상적 성과 수준이다 이거죠. 정말 내가 이상했는데 그게 맞았다는 거고. 공정한 성과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과 노력에
반해서 얻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정한, 내가 이 정도 지불했고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마땅히 성과로서 받아야 돼 하는 게 이제 공정한 성과. 그다음 기대한 성과는 그냥 이 정도 일어날 거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기대하는 성과. 그게 이제 공정한 이상적 성과, 공정한 성과, 기대한 성과. 그렇다면 우리는 마케터 입장에서 어떤 성과를 추종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공정한 성과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상적 성과지만, 이상적 성과를 통해서 얻으려고 비용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수익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히 조화해서 어떤 기대 성과를 내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고 비교해야 돼요. 기대하고.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 불일치가 있고, 부정적 불일치가 있고, 단순 일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긍정적 불일치는 뭐냐면, 실제 성과가 기대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 이제 소비자 만족으로 귀결되는 거죠. 이게 긍정적 불일치.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불일치는 뭐냐면, 그래서 여기 이제 기대 불일치 이론에 expectancy disconfirmation model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게 기대 불일치 이론 아닙니까? 그 기대 불일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긍정적 불일치가 있고, 부정적 불일치가 있고, 단순 일치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 불일치는 뭐냐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부정적 불일치가 클수록 불만족이 커지는 거죠. 단순 일치는 성과와 기대가 일치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 불일치가 클수록 더욱 좋은 결과를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소비자 만족과 불만족을 이미 물건을 팔았는데 또 조사하고 연구하나요? 바로 재구매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고객한테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꾸준히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이 유지가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런 고객들을 통해서도 플러스해서 구전 효과를 통해서 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새 기업은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재구매 효과, 고객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뭐가 불만족이고 불일치인가를 판단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꾸준히 부단하게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대 불일치 이론에 이제 한 모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공정성 이론입니다. 공정하다는 게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죠. 공정. 이 공정하지 않을 때 불만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사회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공정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불합리한 게 없는 거거든요. 제품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정성 이론을 경영자들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소비자들의 불만, 만족에 대한 판단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성과를 비교 통해서도 형성되지만, 한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결과를 통해서도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시. 그렇죠. 우리가 기대, 성과, 일치, 불일치하는 것은 뭐 그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건 제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품 하나의 속성이라든가 뭐 가격 요소라든가 그다음 내가 사용했을 때 만족,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로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결과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예, 많죠. 그래서 공정성 이론은 에쿼티 티어리라고 하는데, 개인들 간 교환의 성격과 교환에 대한 지각의 기초를 두고 있는 이론이다. 개인들 간 상호, 다른 대상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나 플러스.
이 이론은 원래 조직행동 이론의 공정성에서 출발해서 소비자 만족 연구에 적용되었다.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투입과 그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고 그 둘 사이의 비율과 자신이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의 투입과 그 결과의 비율과 비교한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산 제품에 대해서 내가 비교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로 내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다 하는 것을 평가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나 그 다음에 다른 판매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만족 불만족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투입한 요소에는 구매 비용은 물론 인지적 노력이라든가 정보 탐색, 그 다음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어떤 성과죠, 성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투입 요소에는 이제 제품 품질, 판매 노력 등이 포함된 결과는 수익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서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서 그 물건을 샀어요. 근데 구매 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쭉 조사해 보니까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제품의 성능도 아주 뛰어나고 그 다음에 실제 운전해 보니까 너무 내가 만족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공정성을 높게 지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정성의 높은 지각은 뭘로 귀결이 돼요? 높은 만족으로 귀결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을 살 때 성능이라든가 가격대에 사서 한 제품을 구입하지만 또 우리는 다른 기업의 그 제품 성능과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개똥이네는 또 얼마에 또 샀는데 보니까 내 제품과 똑같은데 가격이 왜 차이가 나지? 그 다음에 또 을똥이네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판매자한테 물건을 샀는데 또 가격이 또 다르네. 거기에 서비스가 주어졌네.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의 이론이 어떤 소비자 만족과 불만족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이제 소비자 불만족 행동. 여기에 이제 사례가 불만족 사례가 하나 있네요.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죠. 쉽게 말씀드려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있어서 이제 맛집으로 추천된 상품 식당들 하는데 맛집 리뷰는 즐비한데 왜 맛없는 집은 없을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소송도 진행되고 뭐 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맛있는 집을 하는 것은 소비자나 또 그 업주나 서로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맛없는 집이라 그러면 그 가게 사장이나 이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뭐 기업에 피해를 가게 피해를 줬다거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포털사에다가 이제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안 내리면 포털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고 또 만약 이제 거기에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또 상업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포털사에서 법적으로 내려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무분별하게 삭제되고 있는 소비자 리뷰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는 내용인데 결론만 한번 보면은 황 교수 등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터넷에서 맛없는 집을 찾기 힘든 이유는 그런 리뷰들이 매우 쉽게 삭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제주 영어마을 명예훼손 사건은 대표적이다. 그래서 제주 영어마을에 자녀를 보냈던 일부 학부모들이 2012년 부실한 시설을 지적하면서 영어마을 피해자 블로그를 개선해 항의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영어마을 대표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떤 사기, 성폭력, 그다음 비리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쪽이 포털사를 상대로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임시조치를 요구했고 포털사는 이를 들어주었다. 근데 학부모들이 항의하니까 다시 게시했다. 이게 지금 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하는 얘기죠.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란
게시글 같은 표현물에 대해서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요청할 경우에는 포털사 등이 30일 동안 임시로 포털에서 내려주는 조치다 이거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임시라기보다는 영구 삭제 조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일만 내린 게 아니고 그냥 영구적으로. 포털사 처지에 보면 당사자의 항의로 가려주는 경우 책임을 면하지만 유지하고 있으면 앞서 영어마을 사례처럼 포털까지 휘말려 가지고 법정에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임시조치는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글을 게시한 쪽이 법정 싸움까지 각오할 정도로 계속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비판 글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맛없는 집들이 없는 이유다 이거죠. 이날 토론에서 이제 김모 변호사는 그간 대부분 판례는 소비자 리뷰 글 역시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법리를 세웠는데 포털을 둘러싼 현실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돈과 시간 등 자원이 풍부한 성형외과와 맛집 등 사업자는 임시조치를 마음껏 활용해서 자기의 평판을 쉽게 관리하는 반면에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는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황 교수는 이에 대해 학계, 기업,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설문이죠. 델파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임시조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그 황 교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날 임시조치에 대한 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게 주요 내용은 뭐냐면 소비자가 직접 경험했거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서 사실 의견을 밝힌 게시물이 3가지에 해당하면 임시조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데 맛이 없다, 형편없다 등 단순 의견만 표명한 경우, 또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임하지 않은 경우, 또 소비자의 생명, 신체 위협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맛이 없다, 형편없다 하면은 안 되죠. 구체적인 걸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렸다. 공적 관심사인데 사적인 가치관 내지 이런 게 개입이 돼서 그러면 이제 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로 좀 임시조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한해서만 임시조치를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맛없는 집에 대한 구체적인 게 적시되면 그런 것도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인데, 아무튼 기업체나 이런 데는 이런 걸 다 서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업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된다 그러면 포털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전국에는 맛있는 집들은 즐비한데 맛없는 집이 없는 그런 블로그, SNS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걸 개선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참 일리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자, 소비자 불만족 행동을 한번 보시죠. 특정 상품의 소비자 행동에 불만족을 느낀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 상품에 대한 불만족을 주변에 알릴 수도 있죠. 소비자 행동입니다, 이게. 특정 상표의 구매, 소비 행동에서 느낀 불만족을 털어놓는 것을 소비자 불평 행동이라고 한다. 이게 무섭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해가지고 빨리 피드백 시키고 개선하고 심지어는 환불까지 해주고 그러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불만의 정도를 한번 볼게요. 불만의 정도가 약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소비자도 어느 정도 불만을 예상하고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만의 정도가 중요하죠. 불만적 행동에는. 그 다음에 중요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도 불만족의 경험을 겪게 됐을 때 불평이 생길 높은 확률이 높다. 제대로 성능 발휘가 안 되는 자동차는 교환
그 다음에 환불 등의 행동을 취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요성, 내가 기기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자동차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불만이 생기게 되면 불만적 행동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비용과 이익. 소비자는 불평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이익이 높을 때와 비용이 최소일 때 행동으로 나타내려 한다. 예를 들어 휴가 중에 200km 밖에서 구입한 물건에 결함이 발견됐을 때 그 물건이 구입했던 상점에서 반품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200km 밖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구입이 동네 상점에서 이루어졌다면 반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비용과 이익을 고려해서 불만족의 행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소비자가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특성. 연구 결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불평을 잘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 고등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여유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요? 고등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불평을 많이 하나요? 이것도 좀 편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유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평을 많이 한다. 예. 그런 게 공격적인 개인적 속성도 불평을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공격적인 개인적 속성, 개인적 성격, 태도 이런 게 사실은 개인적 특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고등교육 받았다고 불평을 잘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난의 원인. 제품이 기대 이하일 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제조업자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더 불평할 확률이 높아요. 당연한 거죠. 왜? 내 때문이 아니고 제조업자 때문에 그렇다는 불평이 많다는 거죠. 이게 비난의 원인, 개인적 특성, 행동의 비용과 이익, 그 다음에 중요성, 불만의 정도에 따라서 소비자 불만족 행동이 이루어지거나 약하거나 강하게 발전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불만족 행동을 막기 위한 노력도 기업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이제 구매 후 부조화, 구매 후 부조화. 구매 후 부조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인지 부조화는 인지 요소 상호 간의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불편한 상태를 유발시킨다 이거죠. 심지어 뭔가 사놓고 나도 불편해. 그러니까 태도하고 구매 결과하고 차이가 났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조화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는 소비자의 결정과 소비자의 사전 평가 간의 불일치 결과로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결정해서 물건을 샀는데 소비자의 사전 평가, 태도 이 간에 이제 불일치가 해서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구매 의사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다양한 요소들 간의 심리적인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구매 후 부조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post decision dissonance라고 한다. 그죠? 이제 구매 후 부조화 이론의 두 가지 기본적 원칙은 구매 후 부조화는 불안정하다 이거죠. 그것을 감수하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시킨다는 것과 하나는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그것을 감수하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시킨다. 구매 부조화 이론은 또한 이제 부조화를 경험한 개인은 보다 큰 부조화를 가져오는 사항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어떻게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제 그걸 이미 인지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기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구매 후 부조화의 유발 조건을 한번 보면은요. 인지 부조화에 관한 연구로부터 추론해 보면 구매 후 부조화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행동을 되돌릴 수 없을 때, 즉 구매 의사 결정을 취소할 수 없을 때 일어나죠. 구매 행동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럼 부조화가 발생할 필요가 없죠. 행동만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데 그러한 결정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죠. 예를 들면
누워 있는 제품을 살 때 이거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놓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이게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선택한 대안이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참 우리 심리적으로 많이 납니다. 구매 후 부조화 많이 나죠. 예. 이게 최고라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비교해 보면 또 다른 또 대안들이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네. 뭐 이런 게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랬을 때 이제 부조화가 생긴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세 가지 대안 중에서 가격 속성에 중점을 두고 A를 선택했는데 B와 C 제품이 다른 속성에서 A 제품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셋째, 바람직한 대안이 다수가 있을 때 만약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매우 제한적이라면 구매 후 부조화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바람직한 대안이 다수가 있을 때는 하나를 선택해도 다른 선택하지 않는 대안들이 더 좋아 보이니까 부조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넷째는 이제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 구매 후 부조화 가능성이 높다. 관여가 낮은 것은 뭐 크게 우리가 부조화가 있을 필요가 없죠. 심리적으로 걱정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구매 후 부조화 유발 조건은 우리 인간사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구매 후 부조화의 감소. 소비자에게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구매 후 부조화를 느낀 소비자는 당연히 부조화를 해소 또는 감소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책에는 세 가지,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면은요. 첫째는 대안에 대한 평가를 변경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A, B, C 대안 중에 물건을 샀는데 A 대안을 선택했는데 B, C 대안 때문에 부조화가 없어서 B, C가 보니까 저건 나쁘네 하면서 평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 구매를 합리화할 만한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이다. 내가 이걸 샀는데 물론 저거 더 나았지만 내가 이걸 사게 된 이유가 있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래도 내가 그 결과로서 좋은 게 있어서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해 버리는 거. 이 두 가지. 거기는 이제 그 두 개 보면 이제 상품 평가를 변경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상품 평가를 변경.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상품 평가의 변경. 소비자들은 구매한 상품을 다시 평가해 봄으로써 구매하지 않는 상품 속성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반면 구매한 상품의 속성을 높게 평가해 가지고 부조화를 줄일 수 있다. 즉 소비자는 구매 후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대안들을 양극화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조화가 됐을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에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한 심리적인 행동을 내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심리 구조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부조화를 개선하는데 내가 결정한 것을 더 낫다고 스스로 안주한다, 안위한다 그런가요?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부조화가 되면 불안이 생겨요. 심리적으로 불안정이 돼요. 그러면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했는데. 그럼 내가 결정해놓고 나를 공격한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거죠. 이게 부조화 감소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요소를 찾는 거예요. 상품 평가를 변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매 후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제품 대안들을 재평가해 가지고 구매 단계에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들의 대안을 서로 더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매 단계에서는 대안이 더 유사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내 대안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또한 선택적 기억이 작용하게 되어서 소비자는 선택한 대안의 부정적 특성과 선택되지 않는 대안의 긍정적 특성은 망각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요. 반면에 선택된 대안의 긍정적인 면과 선택되지 않는 대안의 부정적인 면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억.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에 기억이 더 가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기억이 더 가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기억과 망각에 있어서 우리 심리작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관심을 갖고. 그러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보의 탐색. 이건 뭐냐면 이제 구매 후 생기는 의문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추가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내가 이거 괜히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고민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리뷰를 쓴 걸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해가지고 그런 정보 탐색을 통해서 아 내가 선택 잘했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부조화를 겪고 있는 개인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부조화를 증가시키는 정보를 어떻게 해요? 회피해요, 회피. 예.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보를 찾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들이 그들이 구매했던 상품에 호의적인 광고를 찾고 경쟁적인 광고는 회피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구매와 구매 후 행동을 했는데 소비자 선택이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서 맥락 효과로 얘기했죠. 제가 맥락 효과. 맥락 효과가 아주 유사성 효과라든가 유인 효과, 뭐 타협 효과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 결정에는 편견이 반드시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탈러 교수의 이제 럿지를 제가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 중요한 이론이 이제 프로스펙트 이론, 카네만과 이제 트베르스키가 주장. 그 이제 중고의 의존성. 중고에서 멀리 갈수록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치 함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민감도 체감성. 그 다음에 이제 손실 회피. 이 세 가지가 프로스펙트 이론의 핵심 기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적 회계.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심적 회계가 다 있다. 그 이제 넛지. 그래서 살짝 옆구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써냈고 그 기재에 의해서 이제 구매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계획 구매하고 충동 구매가 있다. 근데 이제 충동 구매는 비계획적 구매하고는 다르다. 비계획적 구매는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충동 구매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의 환경이라든가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거. 거기는 암시가 있고 계획적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기 충동 구매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구매 후 행동은 왜 중요하는가? 구매 후 평가가 있는데 이게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이다. 그다음에 소비자 불만족 행동이다. 그다음에 이제 구매 후 부조하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구매 후 평가가 중요한 것은 재구매를 통하고 기업이 지속한 성장 유지 발전을 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고객이 유지돼야 되고 새로운 고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소비자의 만족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게 구매 후 평가를 통해서 바로 피드백이 돼서 제품에 문제 있는 것을 개선한다든가 가격 요소를 조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소비자 만족도를 추구하기 위한 속성 부분을 추가하고 감소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자 만족과 불만족에 있어서는 기대 불일치 모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공정성 이론이 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요. 그 다음에 소비자 불만족 행동에 있어서는 불만의 정도라든가 뭐 중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동의 어떤 비용과 이익이라든가 개인적 특성이라든가 뭐 비난의 원인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 불만족 행동이 없거나 약하거나 강하게 발현될 수 있다
구매 후 부조화는 중요한 이거 이제 소비자 행동, 소비자의 어떤 심적 상태를 안정화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거 우리가 상식성이 다 아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비자 의사결정 파트 3을 다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11주차 강의가 오늘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비대면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사항은 여러분들의 니즈를 좀 충분히 파악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니즈에 부합하게 새로운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과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바, 원츠 이것을 이제 충족시켜 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4부부터는 이제 외적 영향 요인이 이제 뭐 문화와 사회적 영향,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사회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과 소비자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단원이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소비자 행동과 심리와 관련된 토픽도 좋고요. 이와 무관한 사항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서 임원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의 생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혹시 강의 시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공지사항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제 참고해서 강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비자 행동과 심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업 출석하는 내용에 있어서 원장을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왜냐하면 그게 다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출석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과제물이라고 했죠. 다른 거 변별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 출석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 한 150분 정도 강의를 매 차수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제가 직접 이 교재 한 권을 다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이해도 측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준비한 시간 여러분들한테 150분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많은 과거의 경험과 이게 다 포함돼서 제가 설명한다고 생각하셔서 150분 이상 훨씬 이상의 노력과 그 다음에 뭐랄까요 제가 집중과 관심과 이런 영역이 다 포함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내용을 청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이제 허버트 스펜서 경우에 제가 이걸 사실은 이게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항상 이 말미에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제 인생 철학과도 맥락이 통하기 때문에요.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나 알미 아니라 행동이다. 액션. 영화는 우리가 아무리 시나리오가 멋있고 배우가 준비됐다 할지라도 액션하는 그 행위가 없으면 영화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이다. 지금이 조물주가 이 세상에 공평하게 준 아주 합리적인 게 바로 시간, 지금이다. 지금 누구에게나 준다 이거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준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내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 그게 인생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똑같이 똑같은 효율을 낸다는 건 로봇이죠. 그 인간이겠어요? 그만큼 우리 저물주는 그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냐 이거죠. 그걸 내가 결정한다 이거죠.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선악에서 다 선만 해놓으면 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그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란 존재는 남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철학적인 사유의 대상이지만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의 가치가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이 본원적 어떤 가치다 이거죠, 가치.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교가 되고 구분이 되고 차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선물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 최대한 선용하기를 바라고 지금이 연결이 돼서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고 미래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면서 11주차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